closer, baby, read my lips. 벅벅 극적극적. 하나님. 네? 푹푹 벅벅. 아니,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녹음 시작했어요. 마이크에 지금 다 들어가는 중. 아니 하늘님, 혈액형이 뭐예요? 갑자기요? 네, 왜요? 혈액형 뭐예요? O형이에요? 아니죠? 응. 아니 모기가 응. O형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O형도 아닌데 완전 모기 밥이거든요? 지금 하늘님이 O형이어야 저를 안 물죠. 근데 하늘님을 안 물고 저를 무는 걸 보니까 O형이 아니네요. 아, 가려워. 그래요? 확실히 O형은 아닌데, 저 모기 잘 안 물리는 편. 근데 요즘 모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O형이어도 저는 진짜 안 물릴 것 같은데요? 왜요? 옆에 하나님이 있어서요. 하나님 피가 되게 맛있나 봐요. 같이 있으면 저는 절대 안 물던데요? 아, 진짜 억울하네. 저 모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때도 편히 못 잔다니까요? 아니, 하늘님, 그러면 모최 몇이에요? 네? 그럼 또 뭐예요? 모최몇? 모기 최대 몇 방 물렸니? 네. 저랑 내기할래요? 저 한 번에 13방이요. 아, 네, 하나님이 이겼어요. 대단하죠?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모기가 싫어요. 무더운 여름, 불청객인 모기와 함께하는, 그리고 언니들과도 함께하는 2주차 엘플릭스 시작해볼게요. 여기 엘플릭스에서 맘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J'ai peur, je crie de douleur. En secret, je m'enterre.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쿵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7월 2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데스티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 어디 말할 곳이 없어 대나무숲처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퀴퍼 끝나고 이쪽 술집에 다녀왔는데요. 천년의 이상형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그 무리 속에서 빛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행들이랑 같이 있기도 했고 그분도 다른 무리 속에서 놀고 계셔서 계속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하다가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자꾸만 아른아른 생각나네요. 아, 얼굴에 철판 깔고 말이라도 걸어볼걸. 후회 중이에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데스티니님. 와, 천년의 이상형을 만나셨다니 대체 어떤 기분이실까요? 천년의 이상형이라고 하면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상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거의 외향적으로 완식이라고 보면 되지 네. 않을까요? 언니의 이상형 어떤 분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말로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주를 기준으로 그 전 주말이 서울 퀴어 퍼레이드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밖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속에서 딱 알아보셨다니. 정말 데스티니님처럼 운명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봐요. 그쵸. 근데 너무 아쉽네요, 사실. 그냥 뭔가 말이라도 섞어보고, 정말, 데스티니님 말대로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가서 딱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딱 이렇게 그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사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사연 그죠. 남겨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언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익명으로 한번 만난 사람이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다음에 또 뭐 익명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네요. 네,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약간 그런 인연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네. 그래서 언니도 그분과 결국 이어질 운명이라면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언니께서 그때가 온다면 꼭 기회를 쟁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데스티니님의 신청곡인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나의 지구 듣고서 우리 다음 사연으로 올게요.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소윤님입니다. 언니들은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흔히들 갓생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새벽 일찍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해서 운동을 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점심엔 샐러드 먹고 퇴근하고 자기계발 공부하거나 부업하면서 돈 벌고 늦지 않게 자고 이 일정을 매일 반복하는 저는 그런 생활이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배달 음식은 VIP고 퇴근하고 나면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어요. 집안일 하는 것도 벅차요. 주말엔 늦잠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꼭 갓생을 살아야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보통 갓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데 언니는 갓생에 저항한다고 하셔야 할까요? 근데 저는 언니 사연 들으면서 오히려 공감이 갔어요. 사실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네. 근데 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기는 한데요. 네.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별로거든요. 네. 하늘님 아침형 인간이세요? 네, 전 아침형이죠. 어때요? 아침형 인간으로 사니까 갓생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해서 뭐 운동을 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뭐 퇴근하고 뭐 운동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막 말씀하신 거랑 별반 다르진 않은데 네. 이런 걸 전 갓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왜 미라클 모닝이 갓생을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죠?
피곤해요. 피곤해. 그리고 남들보다 되게 일찍 자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금요일 밤에는 밤도 새고 싶고, 다들 밤늦게 밤새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자서, 이제 해 뜰 때쯤 자서, 이제 푹 자서 한 점심 넘어서 막까지 자고 싶고 하는데, 몇 시에 자던 아침에 깨니까, 그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사람의 신체 리듬마다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쵸. 저도 일찍 자는 편인데 좀 아쉬운 게 밤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놓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언니 말처럼 진짜 집안일 하는 거 힘들죠. 예. 사실 뭐 갓생을 사는 사람도 그 중간중간에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때로는 집안일을 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와, 저 사람 멋있게 산다라고 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사실 뒤에 숨겨진 좀 힘듦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럼요. 네. 사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만이 갓생은 아니지 않나? 그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저는 언니의 말에 동감합니다. 네. 네, 언니만의 갓생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언니의 신청곡 10cm의 서울의 잠 못 드는 밤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7월 2주차 오늘의 띵동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동성 커플의 임신 소식입니다. 4년 전 신혼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제출해 주목받았던 김규진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임신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부부는 아이를 낳는 동성 커플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이 공개된 건 처음이죠. 지난해 12월 김규진 씨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에 임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규진 씨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가 임신을 고민하게 된 건 2021년 프랑스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면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만난 여성 상사에게 난 와이프가 있다고 말했더니 그렇구나. 근데 애는 낳을 거지? 라고 되묻는 말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가 현재 행복하다는 것이었다는데요. 불행은 내 대에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자신이 선택한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규진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프랑스에서 시술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비혼 여성 등에게 시험관 시술을 합법화한 뒤로 정자를 기증받으려는 여성이 늘어나 정자가 동났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김규진 씨가 한국에서 시술받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시험관 시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번번이 거절당하는 비혼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규진 씨는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기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벨기에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김규진 씨의 아내인 세연 씨는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쓸 수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를 하원시키거나 하교시킬 때마다 일일이 엄마라고 신원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진 씨는
나중에 내가 잘못됐을 때 아이의 양육권은 언니한테 바로 갈 수 없어요.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저희 부모님이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규진 씨는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원 3법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겨레 신문사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 그럼 2023년 7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엘플릭스의 한울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께 저희 2주차 엘플릭스가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할 말은 하고 살자. 이어지는 2부 코너에서도 함께해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한울이 함께하는 2주차 방송 엘플릭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의 처음은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한울님, 오늘은 저희 방송 스튜디오가 조금 비어 보이죠? 추워요. 추워요? 네, 사람이 없네요. 네, 저희가 언니들 이전 코너에서는 계속해서 게스트분을 모시고서 너희 처음은 첫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무더운 관계로 저희 게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저와 한울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둘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한울님, 네. 그래서요. 네. 오늘 7월의 너의 처음은 주제는 어떤 거죠? 7월의 주제는 첫 여행입니다. 첫 여행. 네, 가족 여행, 친구 또는 연인과의 여행, 그리고 뭐 더 나아가자면 MT, 뭐 국내 해외 여행까지. 그쵸. 네. MT도 여행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전 벌써부터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한울님, 네. 첫 여행. 인생의 첫 여행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쵸. 아마도 가족 여행이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가는 편이세요, 그럼? 아니요? 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근데 막 아예 안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가끔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 하거나요. 네. 네. 그러면 첫 여행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한울님이 기억하는 뭐
첫 번째 가족여행은 기억이 안 있어요. 나죠? 네, 그런 여행. 기억나는 거. 네, 있으세요? 네.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네. 그쯤에 제주도를 다 같이 갔는데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 예. 아마 태풍이었나? 네. 기억 안 나요, 사실.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게 언제예요? 몰라요. 어릴 때예요? 네. 몇 년도인지도 몰라요. 기억 속에 약간 캐캐 묵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진짜 그냥 한두 장면밖에 기억 안 날 정도의 어렸을 때인데요. 네. 저도 그게 무슨 태풍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집 가면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몇 년도에 갔는지. 근데 하누님이 제주도라고 하니까 네. 저는 생각났어요. 저의 수학여행. 아,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 안 가셨어요? 수학여행으로? 갔어요. 뭐. 그러니까 약간 근데 요즘에는 또 외국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자체를. 근데 저 때까지만 제주도였거든요. 그죠, 뭐. 제주도 아닌 뭐 경주 약간 부산. 이런. 부산 그래요. 저희는 경주, 제주도 약간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하느님 맞아요. 말대로. 그래서 그날도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를 따라서 이제 걷는 몇 킬로를 걷는 여름이었어요? 아니에요. 3월? 4월? 좀 춥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바닷바람이 좀 추웠거든요. 그래도 몇 시간 걷는데 조금 그래도 걸을만한?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바람을 몇 시간 동안 맞고 있으니까 이게 머리도 막 다 엉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애들 막 머리도 긴데 그게 막 산발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묶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여가지고 아야 이건 안 되겠다 친구들이랑 얘들아 이건 안 되겠다. 네. 이거를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사진으로 우린 남겨야겠어 하고 친구들끼리 머리를 다 풀고 바다에 파도 치는 그 바다 끝까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V를 딱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덮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머리를 이제 빗고 씻으려고 머리를 빗었는데 머리가 다 떡이 돼서 안 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머리를 빗었는데 그 밑에 소금이 바닥에 소금이 쫙 대박. 그 정도로 바닷바람을 엄청 맞고 머리에 염전을 심어서 돌아왔다는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 소금 그냥 버렸어요? 뭐 버렸겠죠? 먹진 않았어요. 네, 아무튼 저한테 제주도 하면은 약간 첫 수학여행의 그런 재미있는 때가 있었나? 약간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느님이 제주도 딱 하니까. 이제 다시는 그 경험을 겪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주도에 가면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 타고 다닐 거고 누가 이렇게 시켜서 바닷가를 몇 시간 동안 걷지도 않을 거잖아요? 확실히 그러긴 하겠네요. 그쵸. 그때만 딱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추억으로 저한테는 한 번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늘님 네. 여행 하니까요. 네. 뭔가 당일치기 여행 뭐 이런 것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여행이란 게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냥 나 혼자 어디 가보지 않은 곳을 갔다 오는 거 아니면 하루라도 뭔가 평소에 가보지 않던 곳을 가는 거 그것도 저는 여행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같은 서울에서 가도 안 가본 데를 그냥 갔다 와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글쎄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일단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혼자 서울숲에 갔던 기억. 그러니까 사실 서울숲이 그때 당시에 집에서 굉장히 좀 멀리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서울 안에서도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냥 완전 여름날 저 혼자 거기 산책하고 거기에 이제 돗자리 가져가서 저 혼자 그늘에서 이제 책 읽고 약간 편지 쓰고 그랬어요. 그게 약간 저한테는 여행이었다. 약간 되게 그렇게 생각이 남아요. 환기가 됐나 봐요, 당시에. 네. 그래서 뭔가 그 이후부터도 계속 혼자 어디 많이 가보려고 하고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계기가 된 날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사실 두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님은 그러면 당일치기 여행이 아니더라도 약간 혼자 여행하는 거?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근데 사실 어렵기는 해요.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허들이 높잖아요, 솔직히. 약간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경제상의 나의 지갑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님? 저는 그 시도를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네.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계기 같은 걸 만드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마음 잡고 시작하는 게 어렵다? 네. 딱 그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작년에 한번 혼자 한강에 돗자리 가져가서 네. 그것도 여행인 것 같은데. 삼겹살을 그냥 집에서 구워서 밥을 챙겨서 그냥 나갔거든요. 무작정. 네. 재밌다. 왜냐면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같이 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까 하다가 뭔가 그 당시에 좀 환기가 필요했나 봐요. 귀찮지만 꾸역꾸역 도시락을 만들어서 조그만 돗자리를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네요. 어떠셨어요? 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져간 돗자리를 제가 안 펴본 돗자리여서 진짜 네. 엉덩이 하나 앉았는데 도시락을 놓을 데가 없어서 쭈그리 앉아서 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돗자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기억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 작아서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추억이다? 네. 그렇죠. 재밌네요. 네, 한강도 서울 살면서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그냥 어디 모이자 하면은 한강, 기분 내러 가자 하면 한강이니까요. 네. 저도 날씨가 조금만 더 시원해지면 가고 싶어요. 요즘에 근데 너무 뜨겁고 밖에 있기에는 더워가지고 조금 한여름이 조금 지나면 또 갈 것 같다. 저의 의견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말은 한강이라고 했는데 그냥 근처에 강이나 뭐 바다 뭐 요런 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가요? 하늘님, 네. 우리 여행에 어떤 타입인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봐요. 갑자기요? 네. 예. 해볼게요. 제가 네. 뭐랑 뭐 하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하면 답하시면 돼요. 네. 네, 하느님. 네. 첫 번째 질문. 네.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저도 바다예요. 왜 바다예요? 일단 산은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바다도 벌레 많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네, 그래요. 산이 더 많죠, 벌레는. 네. 또, 바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저는 접근이 쉽다. 산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차를 주차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접근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바다도 차가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넓잖아요. 아닌가? 저는 좀 바다가 좀 더 낭만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좀 야경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생각을 못했어. 뭔가 그 파도 치는 소리도 전 되게 좋아가지고. 저 조개도 있고,
그래요. 저도 바다가 좋아요. 그냥 바다가 좋아요. 바닷물이 되게 끈적끈적하고,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샤워를 꼭 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막 모래사장이면 발에 막 모래 묻고, 그거 막 그대로 차 타면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산은 이제 그냥 계곡물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도 바다가 더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하늘님은 여행할 때 계획파 대 즉흥파. 하나, 둘, 셋. 계획파. 저기요. 죄송. 저기요. 전 계획파예요. 하늘님은요? 즉흥?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즉흥파가 맞네요. 근데 계획을 여행할 때 안 세우면 불안하지 않아요? 네. 그냥 불안한데 그냥 가는 건가요? 그죠. 근데 그런 것 정도는 해요. 먹을 거. 외에는 안 해요, 굳이. 어디서 뭘 먹냐? 네.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가? 저는 약간 우선순위가 먹을 건 아니어가지고 숙소가 없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데 뭐 음식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숙소 정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 그렇지 않을까요?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노숙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 네. 이게 약간 갈리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즉흥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숙소? 그냥 며칠 전에 정하거나 가서 정하는 거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숙소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항공권, 교통편, 숙소 이런 건 정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정하는 사람. 저 좀 그런 편.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계획파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죠? 근데 약간 그래서 계획파 중에서도 그런 큼직큼직한 계획은 세우지만 그날의 일정에 따라서 약간 유연하게 조절하는 사람이 네. 있고 또 유연한 것보다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여기는 뭘 하고 동선까지 정하는 사람이 동선을 정해서 여기는 뭘 하고 저기를 어디서 가고 막 약간 이런 그런 사람이 약간 하나 쪽인가요? 근데 사실 평소라면 네. 동선까지 정하는 사람이긴 한데 좀 어느 정도 즉흥성이 여행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옛날에 너무 계획적으로 세우셨어요? 피곤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피곤하더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계획을 다 시간대별로 세웠는데 안 지켜지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는 않죠, 사실. 좋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도 나고 했었다면,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먹을 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일본의 첫 해외여행을 일본의 친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이제 20살이 되자마자. 네. 이제 나는 혼자서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는 신고식으로 일본에 처음 갔는데, 가서도 이제 숙소랑 비행기 편,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국제적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국제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약간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해결을 하고 가고,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이 가게는 들러야 한다. 저기서 쇼핑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만 알아서 가고 먹을 거는 내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파는 가게를 알아만 갔지 그걸 며칠째에 가겠다. 꼭 반드시 가겠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알아봤고요. 막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맛집, 뭐 도쿄 맛집, 뭐 여기 맛집,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알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즉흥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던 가게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음식 걱정 없이 그냥 다 다녔는데 그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이것 정도는 먹어보고 싶다. 여기에 이런 집이 있대 하고 그냥 북마크 정도 해두는 편이고 이게 동선별로 막 시간대별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음식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찾아볼 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계획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행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걸 보는 거. 아, 경험 쌓는 거? 맞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조금 새롭게 다짐한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새로운 거 낯선 것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하늘님?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이 세상이 새롭고 그렇잖아요. 네. 경험이 적으니까. 근데 네. 이게 인생 경험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이 필요해요. 저에게 도파민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본 걸 하자. 좀 더 자극을 주자. 네.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안 먹어보던 음식도 먹어보고. 오. 저는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여행의 일종이네요. 네. 그래서 저 사실 원래 곱창 순대 이런 거 안 먹었는데 네. 먹어보려고 노력해서 곱창 전골 이런 거 막 먹으러 다니고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본 거. 그냥 내가 못 해본 거.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 그걸 왜 먹어? 안 먹어. 약간 이런 거 솔직히 하나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물이 무서워서 나는 수영 못하니까 난 물이 무서워. 난 안 해. 이거. 그래서 저 요즘 수영 배우고 약간 그런 느낌. 안 해본 거. 두려움을 이겨내자? 네, 저의 도파민을 위해서. 그러다 도파민 중독돼요. 조심하세요. 뭐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볼 만한 건 세상에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이게 다 고갈되면 어쩌지라는 고민도 조금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여행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새로운 걸 접하면 좀 흥미를 많이 느끼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여행의 목적이 되거나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네, 아직까진 아닌데,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이 새로운 것에 되게 흥미를 느꼈다 하면은 다른 곳에도 여행해보고 그럴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네. 혼자 여행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긴 한데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경험하면 재미있고 신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어서 와 대체 이걸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제 감정과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갔을 때 가장 힘든 점이라면 그런 거? 오히려 말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싶은데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계속 가보고 싶었는데 못 계속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누가 자꾸 끼더라고요. 저한테 옆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혼자 여행이요? 네. 작년에 이제 계속 일본만 얘기하는데,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혼자 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어렵지 않아요. 혼밥. 혼자 밥 먹고, 약간 이렇게 관광지 혼자 다니고, 이런 거, 카페 혼자 가고,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하늘님은 안 어려우세요? 저는 약간 그런 데서 우월감 같은 걸. 우월감이요?
나 혼자서도 잘한다. 약간 이런 아. 의기양양함을 느끼거든요. 네. 아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건? 재밌는데?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주눅 들지 않고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그런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거에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 느긋해서 좋아요. 느긋하고 저의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즉흥적인 거를 요즘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갔다가 좋으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혼자니까. 하고 싶어? 해! 약간 이런 식이 네. 되네요. 막상 왔는데 별로야. 그러면 뭘 봐? 하고 다른 데 가.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럼 여기 하루 더 있을까? 약간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번에 해보면서 굉장히 좋았다. 언니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시도를 안 해보셨다면. 나름 생각보다 나랑 더 잘 맞아서, 나 이게 체질에 맞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해봤더니 정말 안 맞아서, 난 혼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지 않으셨으면 언니들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 저는 여태까지 여행을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가지고, 제가 주도적으로 뭘 알아보고, 새로 뭘 해보고 이런 거를 안 해봤거든요.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보지? 저같이 좀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행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은 이것저것 내가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게 다 제 경험으로 쌓여서 좀 아는 것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근데 하늘님 말씀 들으면서 하늘님 정말 즉흥파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디서요? 네? 왜냐면 네. 저는 제가 다 계획을 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도. 네. 그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루트를 알지 않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에 가는 교통편을 친구가 알아봤다. 네. 그러면 거기 도착할 때까지도 너무 불안해서 정말로 이 버스가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그 시간에 오는 게 맞아? 따로 예약 안 해도 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불안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와. 누가 숙소를 예약했어 라고 하면 그거 예약 내역 저한테 보내라고. 왜냐면 저 날짜 실제로 잘못 예약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날짜가 맞는지. 그 룸 타입은 어떤지, 그 룸에 뭐가 있는지 약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그러면 이거는 안 가져가도 되겠구나, 이건 챙겨야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실히 그걸 많이 하니까 내 경험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도 갈 수 있어. 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아요. 왜 이렇게 우아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저랑 다들? 여행 가시죠. 근데 저랑 같이 가면 하늘님 경험이 안 되는데요? 하늘님 혼자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늘님만의 경험을 만들어 보시죠. 그래 볼게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진짜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요. 한번 너무 길게는 어려우니까 하루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박 2일, 아니 2박 3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밸런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세 번째 질문. 네. 여행, 국내 여행 대 해외여행. 하나, 둘, 셋. 해외여행! 근데 이거는 많은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왕 같은 돈이면 해외 나가지. 네. 그리고 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많이 못 나갔었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다르게 계속 못 나갔으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휴양지로 떠나고 싶어요. 휴양지로 갔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어디로 가셨나요? 제가 기억나는 휴양지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랑 네. 괌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영장의 매력을 딱 알아버렸죠. 우와. 이런 날씨, 따뜻한 날씨에 수영을 하면서 배부르게, 시원하게 또 있을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몸 불을 때까지 수영장에 있어야죠. 그쵸. 이제 아침 수영하고, 이제 점심 먹고 또 하고, 또 밥 먹고, 저녁에 밤 수영 또 하고, 약간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따뜻한 나라가 저랑 굉장히 잘 맞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옷도 가볍게 입고요. 네. 뭐 가볍게 입고 나시를 입고 다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이런 거나 그런 거 없고 사실 우리는 지하철에서 나시 입은 사람 보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좀 어렵죠. 그니까요. 네. 어렵잖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허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자유로움? 모르겠네요. 그런 여유로움. 네. 네,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와, 또 가고 싶다. 못 간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간다고 하면 네. 안 가본 데가 세부? 필리핀 쪽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양지 하면 세부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거기를 안 가봤고 그리고 태국도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하느님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 음. 근데 한 번도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네요. 하늘님은 뭐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 같은 데 없으세요? 뭐 국내도 괜찮고 뭐 외국도 괜찮고요. 딱히 없으세요? 아니면 뭐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전 세계 퀴어 퍼레이드를 다 돌고 싶다. 괜찮지 않아요? 저 대만이요. 가고 싶은 여행지? 네, 뭔가 그 퀴어적인 것도 많은 나라이고 가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은 거죠? 네. 저는 그 대만에도 디저트가 유명하지 않나요? 대만 샌드위치, 카스테라. 맞아요. 저 대만 샌드위치 좋아해요. 샌드위치 맛있죠? 네. 샌드위치도 그렇고 그 음료? 뭔가 버블티 같은 것도 그쪽 아니에요?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그런 거 오. 쪽에 디저트류가 뭔가 되게 유명하다고 본 것 같아가지고.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가야겠다. 대만. 가야겠는데요? 그럼 혼자 여행으로 가볼까요? 가실 수 있겠어요, 하느님? 아니요. 도와주세요. 뭐 해봐야죠. 그래서 대만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대만에서도 퀴어 퍼레이드 5월 달에 하더라고요. 그래요? 매년 5월에 열리나 봐요. 저도 가고 싶어서 사실 찾아봤거든요. 올해 어떤 나라에 놀러 가볼까 하다가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와, 저 대만 꼭 가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혼녀, 네, 응원합니다, 하늘님. 네. 감사합니다. 급격하게 자신이 없어지셨는데. 그러면 혹시 가봤는데 뭐 여행 추천지? 하나님은 따로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얘기해도 돼요? 또? 네, 그럼요. 그거에 질렸어요. 그 여행지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루트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여행을 간 것도 있어요. 한국인들이 없는 데를 가자.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저도 일본이기는 한데 네. 오쿠노시마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끼섬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뭐 독가스 시설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섬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제 독립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패전을 맞고서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버려진 거죠. 네, 뭐 그런 시설에서 그 실험체로 사용되던 토끼들이 이제
섬에 남겨졌는데 이제 토끼의 번식력이 굉장하잖아요. 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그 섬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섬이 이제 아휴. 토끼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끼 섬이라고 불리게 된 섬인데 거기 가는 길이 진짜 힘들었어요. 막 모르겠어요. 그 신칸센 한 번 타고 갈아타고 전철 타고 막 이상한 막 바닷길을 달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배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배도 탔어요. 네. 와. 근데 이게 한국인들이 잘 안 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거의 무지한 상태로 이게 대체 맞는 건가 싶으면서 기억이 있거든요. 와, 그렇게, 그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셨네요?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네. 사실 거기도 오지여가지고 거기에 관광 온 일본인 관광객들도 여기가 일본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뭐지? 약간 이러면서 같이 갔거든요. 어.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에 한국인이라고는 저밖에 없었고 전부 다 일본인 관광객들 약간 이래가지고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을 네, 그 유명하기는 한데 그래도 잘 안 가는? 네, 한국인들은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토끼를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끼를 보러 갔고요. 토끼에게 많은 먹이를 많이 주고서 왔던. 네, 그래서 너무 한국인들이 꼭 가야 되는 어디 저기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냥 찾아보고 하다 보면 남들이 안 가는 그런 데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럴 용기와 정보력이 있으시다면 네, 그냥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들 다 가는 건 피곤하더라고요. 한국인 너무 많아. 안 그래요? 외국에 한국인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오히려 새로운 걸 해봐야 되는데 전 좀 안정적인 걸 좀 더 추구하는 편이라 한국인들 많이 가는 곳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인증이 된 곳? 네, 아직은 저는 그런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하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일본 숙소 같은 거 찾아보면서 한국인 직원이 있어서 너무 편했다. 한국인들이 많아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숙소는 거의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런 곳을 선호합니다. 그니까요. 왜냐하면 피곤해요. 저는 외국에서까지 한국인들 만나고 막 가족 단위로 많이 만나고 막 시끄럽고 하면 피곤하고 저는 사실 현지에 가서 현지의 것을 보고 느끼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인들이 많으면은 그런 기분이 들죠.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해외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도 본인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여행을 가서까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지의 것? 뭔가 그런 위험성이나 불안함? 네. 을 겪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편안한 여행을 추구하고 싶다. 그냥 서로 스타일이 다를 뿐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랑 저도 되게 다르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하느님, 네. 하느님은 사실 즉흥파라고 하시긴 했는데 네. 여행 꿀팁 뭐 그런 거 없을까요? 하느님만은 이거는 한다. 뭐 이거는 알고 가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 식사 말고 간식거리?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 네,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좀 막 달달한 거나 아니면 뭐 살짝 매콤한 거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루트를 정했다면 그 루트 사이사이에 있는 간식집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당 충전 약간 이런 식.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꼭 몇 시에 가야 된다. 밥을 몇 시까지 먹고 몇 시까지 네, 너무 그랬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알아놓으면은 필요할 때 유기나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 계획파 같은데요. 뭐죠? 그 해외여행을 갈 때. 네. 그 나라의 공휴일 확인하기.
대박.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느꼈냐면요.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거기 말레이시아가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중국 국적? 그래가지고 그 신년도 중국 명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에 갔는데 그게 신년이었던 거죠. 저는 몰랐죠. 그래서 어딜 가나 전 그때 그래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꽁시판차이라고.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여기저기 다 걸려있고 어디만 가면 전화만 걸면 그걸로 시작해. 꽁시판차이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알았는데 그 신년 행사를 하는데 네. 이제 호텔이었는데 밤 11시까지 약간 북치고 꽹과리치고 약간 그런 정도의 소음을 막 내면서 아이고. 사자타를 쓰고 막 춤을 췄나? 호텔인데.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 안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헐. 제가 그때 한번 컴플레인을 건 적이 있었거든요. 프런트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중국 문화긴 한데 연례 큰 행사였던 거죠. 아이고. 그 호텔의 부와 번영과 약간 잘 되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 밤 11시에 한 거죠. 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컴플레인을 걸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약간 조금 무례한 일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밤 11시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아무튼 뭔가 그래서 그 나라의 공휴일을 확인하고 가는 거? 그렇게 굳어진 문화면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본은 또 5월에 골든위크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큰 연휴가 있거든요. 5월에요?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비싸게 가고 사람 많고 이제 그러는 거죠. 헐. 근데 또 그럴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축제가 열린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수기일 수는 있지만 사실 퀴어 프레이드도 그렇잖아요. 그 네. 나라에서 성수기이지만 나는 성수기더라도 가겠어 하는 사람은 가는 거고. 그런 거를 알고 가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너무 계획타였나요? 아니요, 너무 좋은 네. 정보였습니다. 그냥 이왕 여행 가는 거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가도 좋고. 네. 저는 그래요. 네. 그럼 하늘님 이제 우리 코너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하늘님도 저도 여행을 뭐 아예 가보지 않은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뭐 엄청 많이 가는 편은 아니더라도 뭐 아예 안 가는 편, 뭐 요런 쪽은 아니죠. 방송을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서는 뭔가 여행을 떠나고는 싶은데 막상 선뜻 떠나기 어려워하는 언니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님이 여행을 떠나게 하는 뭔가 시발점, 계기? 뭔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맨 처음에. 네. 그런 언니들을 위해서 언니들이 여행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결심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여행의 장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되게 집순이인데 주말을 집에서만 보내면은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면 나 옛날에 뭐 했지?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면은 한참 후에 지난 다음에 작년에 뭐 했지? 하면 여기 여행 혼자 갔었지? 약간 요런 게 생기잖아요. 추억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남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괜찮은데요. 언니들 바로 여행 떠나요. 바로 계획하세요. 저희가 항상 코너를 끝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고 또 그 과정은 미숙하고 어리석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언니들의 처음을 언제나 저희 레주파가 함께 응원할게요. 할 수 있어요, 언니들. 다음 달에도 우리 또 다른 새로운 첫 경험들로 언니들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큐큐 퀴어 단편선 제5권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 중 늦여름 매미 만선 하편 성해나 지음 큐큐 출판사 편엠 하나 한울 읽음 1990년 여름부터 로즈다방은 다시 바지씨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때로 그들은 잔뜩 취한 채 가게에 들어섰고 그때마다 정미에게 선곡을 요청했다. 김추자, 한대수, 이장희, 그리고 양희은. 이전에는 속으로 읊조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노래들을 그들은 마음껏 따라 불렀다. 그들과 함께일 때 영휘는 넉넉해 보였다. 그 모습이 흡족하게 여겨지다가도 그들을 노려보며 가게를 나서는 손님들과 마주할 때는 씁쓸해지곤 했다. 재수없는 년들. 침을 뱉듯 그런 말을 내뱉으며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 모욕에 익숙한 사람처럼 영휘는 무감히 상황을 무마하곤 했지만 그녀의 침체된 표정, 복잡한 무드를 읽어나가는 정미의 마음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겉으론 내색치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날의 손해와 적자를 따지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영희와 온양의 멤버들은 주말에서 평일로 요일을 바꾸고 정오에서 자정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며 꿋꿋이 모임을 유지했다. 밤 시간이 정미에게도 편했다. 가게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마음껏 공간을 내어줄 수 있었으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다 한마디를 보태기도 하고 슬그머니 웃기도 하고. 가게를 인수하길 참 잘했지. 지금도 그때를 회고할 때마다 정미는 그렇게 느끼곤 한다. 그때가 자기 인생의 호시절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데는 영휘와 함께한 시간들이 큰 몫을 했다. 영휘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가게에 들러 멤버들을 기다렸다. 손님이 많아 영휘를 챙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한적할 때가 더 잦았고 그럴 때면 그녀와 함께 비엔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영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고 어떤 정체성을 지녔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오래전부터 깨달은 듯했다. 중학생 때부터 어렴풋이 느꼈어.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또래 여성 앞에 서면 공연이 불편하고 말이 안 나오고 수줍어졌거든. 처음에는 부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버거워지더라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시기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시기를 좋아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 영희가 준비하고 있는 측량기능사 시험과 한동안 읽지 못한 시집들. 영희가 가장 애정하는 사포의 시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천장에 얼마 전부터 물이 새 걱정이라는 이야기. 단골 가게들에 대한 담론들. 영희는 재담을 섞어가며 온양의 멤버들과 레드옥스에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다 명동 경찰서에 끌려간 이야기를 남자로 오인받아 애써 기른 장발을 신즈볼링장 근처에서
잘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여성 전용 업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굴, 호야, 겨울 나그네.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이었음에도 활동 반경이 좁은 정미에겐 그런 장소들이 다 이색적이었다. 나란히에 가봤어? 거긴 어떤 곳이냐고 묻는 정미에게 영휘는 바지씨 전용 학사 주점이라고 선선히 답했다. 손님의 99%가 여성이고 바지씨라는 영희의 설명이 정미는 공연히 마음에 걸렸다. 정미에겐 아직 그런 곳에 드나들 용기가 없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로즈다방 다음으로.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너랑 꼭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는 영희를 향해 정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은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슬그머니 밀쳐둔 채 그 안쪽만 맴돌았다. 정미와 영희 사이 접점, 그 얇고 작은 점에만 집중하며 정미는 영희에게 근접해 갔다. 9월인데도 매미가 오네. 언젠가 영희는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둔 채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여다지 창을 활짝 열어놓고 기분 좋게 바람을 맞고 있었다. 정말 매미가 오네. 영희가 열어둔 창 앞에 서서 정미는 중얼거렸다. 밖에서 쯔 하는 매미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그 해에는 철이 다 지나서도 매미가 울었다. 울 때를 끝까지 연 채 고유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쯔 하고 울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다시 쯔 하고 맥없이 울었다. 매미는 자기 울음소리를 못 듣는데. 왜?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청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나 봐. 그래서 귀를 닫아버린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정미는 평생에 걸쳐 울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떻게 우는지 알지 못하는 늦여름 매미를 상상했다. 그것이 참 서글픈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러는 동안 영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매미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한 폭의 빛이 비추어 들어왔다. 옅은 빛 속에 잠겨있는 영희를 보며 정미는 생각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창가에 서서 정미는 영희를 오래 바라보았다. 무겁고 습하던 공기가 산뜻해지고 숨을 들이마시면 콧속이 시큰해질 만큼 아침 공기가 서늘해지던 10월. 매미 소리도 사라져가고 우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퇴만이 나무줄기에 붙어있던 10월. 영희가 가게에 뜸하게 들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모임이 있을 때도 그녀는 집중을 못하고 시시때때로 삐삐를 확인하며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다 선배 때문이지. 선배. 누군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에 정미의 귀가 트였다. 선배는 아직도 씻어? 쓴대. 그걸로 벌이가 되나? 벌이는 영희가 하지 선배는 시만 쓰고. 영희가 서울에 정착한 것도 선배 때문이라고 했다. 시를 쓰는 그녀 곁에 잠시라도 머물고 싶어서 생계며 가사까지 다 짊어지고 정작 제 삶은 돌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선배는 시를 놓지 못하고 영희는 그런 선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정민은 속으로 반문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1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영희는 멤버들에게 사정이 생겨 일찍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영희가 떠난 뒤에도 선배에 대한 담화는 한동안 이어졌다. 듣지 않아도 좋을 두 사람의 사정이나 구구절절한 로맨스를 전해 듣는 동안 정미의 마음엔 왜인지 모를 저기가 움텄다. 이듬해 봄에 어머니가 3번째 수술을 하며 정미는 한동안 가게 문을 닫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다. 양 가슴을 절반씩 절제했는데도 암은 어머니의 몸에 2차례나 전이되었고 2번째 수술이 끝나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다시 개복을 해야 했다. 자연히 온양회 멤버들과 영희와의 관계도 멀어져 갔다. 다방문을 닫기 전 얼마간 정민은 영희를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창가 자리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잡담을 나누었던 전과 달리 차갑고 무뚝뚝하게 그녀를 대했다.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니 때로는 그것보다도 못하게. 우리 나란히에 갈 건데 같이 갈래? 영희가 물어왔을 때도 정민은 그 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가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갈 곳은 아니잖아. 자신도 모르게 나온 모난 말이었다. 정민은 영희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화라도 내 자신을 다그치기를 바랐지만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은 채 멤버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가게 문을 닫은 지 3달이 지났다. 어머니를 병간하는 사이 정민은 영희가 자신에게 노여움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 노력했다. 1994년 여름, 혹서라고 부를 만한 더위가 지속되고 땅이 가물어 비포장도로에도 아지랑이가 일던 그 해에 정미의 어머니는 운명했다. 예감은 했지만 고별의 충격은 가볍지 않았다. 시리에 빠진 정미를 대신해 남편이 상주를 도맡아 부고를 알리고 사망 진단서며 빈소를 택했다. 쉴 새 없이 밀려들던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한산한 틈을 타 대입을 준비하던 큰애가 작은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남편과 둘이 빈소를 지키던 정미의 앞에 영휘가 나타나는 것은 부고를 미처 전하지도 못했는데 영희와 온양의 멤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문상을 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객록에 서명하는 이들을 보며 정민은 흠칫하면서도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름이 2번 지나는 사이 영희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짧게 유지하던 머리를 단발로 길렀고 늘 입던 남방 대신 검은 셔츠와 굵은 타이를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치며 엄숙히 분향을 하는 영희와 멤버들을 정민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드문드문 찾아오는 조문객을 남편이 맞이하는 동안 정민은 식사를 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도 오랜만에 만났는지 그간의 안부를 묻고 넘치는 이야기를 하느라 분주했다.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빈소에 걸린 영정을 가리키며 영희는 말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로 어머니는 사진 찍기를 거부했고 정민은 그녀가 50 중반에 찍었던 사진을 영정으로 써야 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그때 여옥씨 우리 미워했지? 타이는 입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정민은 열없이 답했다. 미워하기는. 다 표가 났어. 애정이랑 미움은
참 쉽게 드러나잖아. 정다운 면 하나 없이 자신들을 응대하던 여옥씨. 다른 손님들에겐 2개씩 주던 각설탕과 프리마를 자신들에겐 꼭 하나만 주던 여옥씨. 다시 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여옥씨. 영희를 포함해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 그 시절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미가 애써 외면했던 면까지. 입술을 씹으며 정미는 그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다. 쟤들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어머니가 습관처럼 하던 말도 은연중에 떠올랐다. 매정이었을까? 몰상식이었을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모질었던 걸까?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어머니를 두둔해야 할지 고민하던 정미에게 영희는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돼. 미움도 연민도 결국엔 애정에서 비롯되니까. 온양의 멤버들이 떠난 뒤에도 영희는 빈소에 남아 접객을 하고 정미의 곁에서 허드렛 일을 도왔다. 이제 그만 가도 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정미는 영희에게 속삭였다. 기미를 느꼈는지 영희도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나갈 채비를 했다. 시외에 있는 택시 정류장까지 그들은 함께 걸었다. 정미는 걸음이 느렸다. 나란히 걷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보폭이 넓은 영희가 정미를 앞질러 걷게 되었다. 영희가 우뚝 멈춰설 때마다 정미는 뒤를 쫓으며 먼저 가 하고 손을 흔들었다. 영희는 빨리 오라는 말도 걸음이 왜 그리 느리냐는 타박도 없이 자리에 멈춰서 정미를 기다렸다. 한여름의 나무들은 푸르고 묵묵했다. 어디선가 더운 바람이 불었고 머리칼이 흩날렸다. 영희의 냄새를 맡으며 정미는 조용히 웃었다. 새옷 냄새나. 여기 온다고 하나 샀어. 경조사에 참석할 일이 없어서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 영희가 말을 이었다. 장례식도 그렇고 결혼식은 더더욱 그렇고. 어두운 농담인지 체념 섞인 진담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정미는 그저 말을 넘겼다. 아무 말 없이 내리막을 걷고 오르막을 오르던 중 영희가 불현듯 입을 뗐다. 있지. 너도 날 미워한 적 있니? 내가 널 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이켜보면 멀지 않은 과거에 그녀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다. 그건 미움이었을까? 미움을 가장한 애정이었을까? 정미는 여전히 헷갈렸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도 택시는 한참이나 오지 않았다. 한없이 기다리다 영희가 먼저 들어가라며 정미를 보냈다. 너 가는 거 보고 갈게. 아니야. 택시가 늦게 올 것 같아서 그래. 됐어. 먼 길도 아닌데. 혼자 가도 충분해. 그럼 좀 걸을까? 영희의 말에 정미는 머뭇대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갔다. 왔던 길을 거슬러 나란히 걸어가며 그들은 생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를테면 멤버들의 소식. 동성혼을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갔다 동성동본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말이냐는 촌극을 겪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동경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간 누군가의 이야기. 영희가 선배와 지냈던 마지막 1년 동안의 기억. 막노동을 하며 번 돈을 선배가 모조리 들고 떠나가 버린 것.
정미와 남편이 맞벌이를 하는 동안 훌쩍 커 어른이 되어버린 큰애와 중학교에 입학한 뒤 넉 달 동안 자신과 말을 안 했던 작은애. 영희는 선배가 버리듯 내팽개치고 간 시편을 전부 찢었다는 이야기를, 정미는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작은애의 이유식에 술을 탄 적이 있었다는 고백을, 한때 영희를 미워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실토했다. 더듬더듬 말을 잇는 정미에게 영희는 다 괜찮다고 말했다. 몰라서 그랬을 거야. 몰라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잖아. 서로의 접점만을 짚어나가던 이전과 달리 두 사람은 조금 더 내밀한 마음을, 깊고 진솔한 전사를 나누었다. 가로등이 없는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정민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상실감에서 비롯된 고적함 때문이었을까? 치기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오래간 품어왔던 성애나 연모의 감정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되었든 그 밤엔 다 괜찮게 느껴졌다. 무엇이든 다 용인되고 가능한 밤. 그래서 더욱 짧게 느껴지는 밤. 골목을 느리게 지나 장례식장 앞에 당도했을 즈음 정민은 영희 손을 놓았다. 주차장에 남편이 서 있었다. 남편은 그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정미가 변명하듯 말했다. 택시가 안 잡혀서 되돌아왔어. 고생했네. 날도 더운데. 말하며 남편은 예의신사적인 미소로 영희를 배웅했다. 영희는 묵례를 한 뒤 그대로 돌아섰다. 영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정민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빈소로 되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조용히 물었다. 여고 동창이야? 침묵하는 정미에게 그는 되물었다. 아니면 대학 동기? 영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정민은 카페 손님 하고 대강 얼버무렸다. 거기서 남편이 더 캐물었다면, 의심하고 추궁했다면 정민은 무슨 말이라도 더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두려움도 잊은 채 꼭 붙어 있는 것을 남편도 봤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성정이 조심스러워 말도 사랑도 조심스럽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은 질문 대신 정미의 손을 잡았고 정미는 그 손을 슬그머니 부리쳤다. 나란히는 2005년에 철거되었다. 벽체가 헐리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며 정민은 왜 한 번도 이곳에 들르지 못했을까 탄식했다. 그 시기에는 허물어진 터에 건물이 중축되고 신축되는 일이 허다했다. 명동의 기류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던 시기였다. 밀물 들어오듯 여기저기서 관광객이 유입되었고 썰물 빠지듯 오래된 전통 찻집이며 다방이 카페로 재건축되었다. 목이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주변 땅값이 상승하며 로즈 다방의 매매가도 따라 높아졌다. 그 시기에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를 팔자며 성화였다. 무력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에 깜깜하던 남편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명동의 집가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반생을 가게에 매어 지내야 했고 주말에도 가게에 나가는 정미를
남편은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둘째 대학 졸업하면 그때 팔아요. 정민은 남편의 청을 잘라 거절했다. 장모님 때문이야?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가게라 팔기 힘든 거야? 자신이 가게를 왜 처분할 수 없는지 로즈다방이라는 캐캐 묵은 상호를 바꿔 달지도 않고 여태 왜 그대로 쓰고 있는지 정민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아무 말도 못하고 뜸을 들이는 정미에게 남편은 말했다. 혼잣말 하듯 나지막이. 그래, 그렇겠지. 다 내가 모를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때 왜 가게를 팔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후회되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 큰애의 결혼 자금을 제때 마련해주지 못했을 때, 가게를 처분하고 부동산으로 자본을 불린 이웃의 안부를 전해 들었을 때, 적기를 놓쳐 가게를 팔지 못했을 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도 그 영향이 있었다. 돈이 단초가 되긴 했지만 어쩌면 그 전부터 그와의 사이는 서서히 어긋나고 뒤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민은 종종 생각했다.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오던 날 남편은 말했다. 당신은 속 모를 사람이야. 당신도 모를걸.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정하고 싶었으나 그 말이 전부 맞았다. 감정을 명징하게 짚어내지 못해 갈팡질팡하다 그르친 일이 많다고. 영희와의 관계도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정민은 생각했으니까. 명동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00년대 말이었다. 정미가 아직은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고 건설 노동자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직종을 바꾼 용휘도 반년에 한 번씩은 가게에 차를 마시러 오곤 했다. 10년도 더 지나는 동안 온양회는 와해되고 이제 영희만이 간간히 왕래할 뿐이었다. 하루는 영희가 젊은 여자 둘과 가게를 찾은 적이 있었다. 두 여자 모두 쇼트커트에 품이 넉넉한 셔츠를 입고 있어서 꼭 젊은 시절의 영희를 보는 것 같았다. 젊은 애들답게 그들은 다방 내부를 신기하다는 듯 훑어보았다. 가운데가 푹 꺼진 감색 소파와 거칠이 벗겨진 직사각형 테이블을, 천장에 달린 실링팬과 몇 년간 모인 노트에 구멍을 내고 실로 엮어 두툼해진 방명록을 하나하나 찬찬히. 카운터에 앉아있던 정미와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정미도 소리 없이 목례를 보냈다. 영희와 두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3시간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영희가 대화를 주도했고 두 여자는 고개를 주워기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며 그녀의 얘기를 랩톱에 받아 적었다. 어떤 사이일까? 영희가 다른 누군가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자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이 수선함에 세 사람의 말소리는 묻혔고 정민은 직원과 함께 분주히 음료를 만들고 서빙을 하느라 영희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어느 정도 수선함이 가시고 저녁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갈 때 여자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조만간 또 봬요. 그래, 그러자. 자리에 남아 커피를 마시는 영희를 향해 거듭 작별 인사를 한 뒤 그들은 가게를 나섰다. 여자들이 떠난 직후 정민은 영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야? 내 후배들. 자신보다 30살은 어린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옛 생각이 난다고. 우리와는 다르게 용감하고 사랑에 가감없는 아이들이라 더 각별하고 애착이 간다고. 말끝에 영희는 덧붙였다. 저 애들이 너를 궁금해해. 나를 왜? 유일하니까. 우리를 받아주었던 공간도 너도. 영희는 그 애들이 노년 레즈비언의 삶을 기록하고 싶어 한다고. 더불어 우리들이 젊은 시절부터 드나들던 로즈다방까지도 아카이빙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한때 명동엔 많은 레즈비언 업소가 있었지만 이젠 다 없어지고 여기가 유일하다는 설명에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 영희가 반복하는 유일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웠다. 레즈비언 업소라는 말도 조금 거슬렸고. 어디에 소개되는데? 시사 주간지에 특집으로 실릴 거야. 그거 꼭 기록해야 하는 거야? 왜? 그게 왜 필요할까 싶어서. 내가 낄 일도 아닌 것 같고. 얽히기 싫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렇게 들려. 영희의 표정은 냉담했다. 이제껏 둘 사이에는 한 번도 갈등이 짚혀진 적이 없었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감정이 너를 띄었고 언쟁이 오갔다. 영희가 말한 주간지는 남편도 구독하는 것이었다. 로즈다방이 레즈비언 업소로 소개된다는 것이 혹여나 아이들과 남편이 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정미를 엄습했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영희는 한참 만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에겐 기록이 필요해. 이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도 알아야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전에도 존재했다는 걸. 내가 불편하다면 거절 의사를 전하겠다고 영희는 답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스리며 정민은 차분히 말을 골랐다. 그래, 조금 더 생각해볼게.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다 보름이 지난 뒤에야 정민은 겨우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줄곧 이어졌다. 전화를 끊으려 할 때쯤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미야. 영희야. 정민은 어렵게 그녀의 청을 겸사했다. 영희는 내 뜻을 알겠다고 했다. 딱 그 말만 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느껴지는 상심과 실망감이 견딜 수 없어 정민은 섣부르게 말을 못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해. 응원? 영희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는 뒤 답했다. 정미야. 난 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찬장 안 깊숙이 손을 넣어 잔을 꺼내려다 정민은 균형을 잃었다. 유리잔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고 날카로운 파열음에 놀란 직원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괜찮으세요? 대답도 못한 채 정민은 산산이 조각난 유리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가게에 나와 일을 보았지만 어지럼증이 심해진 뒤로는 일주일에 나흘은 직원에게 맡기고 이틀만 일했다. 그마저도 컨디션이 난조가 아닐 때만 겨우. 회갑이 지났고 두 아이는 모두 결혼했으며 남편은 남해로 내려가 그곳 여자와 재혼했다. 많은 것이 뒤바뀌었고 많은 것이 사라졌다. 한때 정미를 괴롭게 했던
때론 꿈으로까지 나타나던 영휘에 대한 상념도 후회도 5년 사이 차츰차츰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그어모으다 정민은 불현듯 생각했다. 기억이란 참 연약한 것이구나. 이제는 영희에 대해 생각해도 무감각하다는 사실이 아팠다. 깨진 잔을 새로 사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그들을 보았다. 번잡하던 명동거리가 그날은 더 복잡했다. 사람들 속을 헤치며 걷던 중에 정민은 그것이 퍼레이드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대사관부터 명동성당까지 줄지어 행진하는 이들을 정민은 물끄러미 보았다.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이들을 물끄러미.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표어를 내걸며 서로 손을 잡고 더위를 참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 거리엔 자기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이들도 가득했다. 짙은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쓴 드래그퀸, 투블로 커트를 한 여성들, 무지개 옷과 가방을 든 사람들, 행렬 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하는 사람들. 우리에겐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던 영희가 떠올랐다. 영희도 이곳에 섞여 있는 건 아닐까. 막연한 기대를 품고 정민은 행렬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무지개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화사하게 웃고 떠들며 무리를 이루는 이들 중에 정미 또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참을 더 가보니 같은 연배의 노인들이 보이기는 했다. 그들은 길바닥에 들어눕고 행렬을 가로막고 퍼레이드 차량을 끌어당기며 행진을 방해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아가려는 사람과 막는 사람. 곧 수십여 명이 뒤엉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고 퍼레이드는 잠시 중단되었다. 경찰은 단단하고 묵직한 방패로 사람들을 진압했다. 고성이 들렸고 누군가 쓰러졌다. 유리잔이 담긴 종이봉투를 품에 쥔 채 정민은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이 편과 저 편 중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난장 속에 잠시 서 있다. 정민은 발길을 돌렸다. 다시 4번의 여름이 지났다. 2020년으로 넘어가던 해엔 유례없는 범유행 전염병이 돌았다. 전염병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고 항공 규제까지 시작되자 사람으로 붐비던 명동도 고적해졌다. 임대가 붙은 건물이 늘고 공실이 생기고 반세기 동안 곁을 지켜온 가게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 로즈다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단골들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며 믿지는 일이 더 많아졌다. 6년간 일한 직원에게 어렵게 해고를 통보하던 날, 정민은 늦게까지 남아 조용히 짐을 부렸다. 나흘 뒤 가게를 철거하기로 결정지은 상태였다. 매매로 내놓은 가게는 다행스럽게도 일찍이 팔렸다. 헐값으로 내놓은 것이었지만 작은 애의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었다. 팬데믹이 번지기 직전 일식당을 차린 작은 애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정미에게 전화를 걸어 고충을 토로했다. 그 다방 팔면 안 돼요? 아이의 말에 오래전 남편과의 갈등이 중첩되었다. 아이와는 돈을 놓고 쌍심직한 채 싸우고 싶지 않았다. 미숙해서 제대로 못했던 엄마 노릇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정민은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이제는 가게를 더 유지할 명분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 인부들은 주방에 자그마하게 딸린 싱크대부터 블렌더와 커피 머신, 제빙기까지 하나하나 철거해 갔다. 짧게는 5년, 길게는 40여 년을 넘게 쓰여온 기계들이 분해되고 기물들이 차례로 옮겨졌다. 드릴로 벽을 뚫는 소리, 짐을 나르고 골라내는 소리 때문에 귀가 아팠다. 찬장을 가득 채웠던 유리잔이며 티포트, 그릇들, 몇 년 전 설치했던 벽걸이 에어컨과 겨울이면 협소한 실내를 따뜻하게 덮여주었던 오래된 석유난로까지 염가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것도 같이 치워드릴까요? 인부 중 하나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공책 더미를 가리켰다. 그게 무엇인지 잠시 떠올리다 정민은 그를 만류했다. 아니요, 그건 제가 가져갈게요. 일몰 전에 공사가 끝났다. 정민은 빛이 옅게 비추어드는 창가 자리에 동그만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게는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다. 골조가 드러나고 분진이 흩날리고 조명까지 떼어져 괴괴하기 그지없었다. 로즈다방을 가득 채우던 사람들의 열기와 냄새, 고즈넉함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챙겨두었던 방명록이 불현듯 떠올랐다. 모서리가 뭉뚝해지고 책등이 바른 방명록을 앞장부터 천천히 넘겨보다 책엽이 접어져 있는 부분에서 멈춰섰다. 영희가 적어놓은 문구였다. 서로 꼭 붙어있는 우리 두 소녀. 하나가 다른 하나와 절대 떨어지지 않아. 길거리를 이리저리 함께 거닐고 북으로 남으로 짧은 여행을 떠난다네. 휘트먼의 시였다. 무심결에 책장을 넘기려다 정민은 공책 귀퉁이에 적힌 작은 글귀를 발견했다. 눈을 가늘게 뜨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작게 쓰인 단정한 필체. 정미야, 우리에게 다른 결말이 있기를 난 기다리고 있어. 여다지창 너머에서 매미가 울고 있었다. 늦여름이었다. 방명록에 적힌 글을 읽으며 정민은 조용히 속삭였다. 있지, 나는 생각해. 한 번이라도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에게, 아니 내게 다른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 매미가 운다. 이제야 울고 있어, 영희야.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Dear My Diary 7월 12일 수요일. 오늘 날씨 무더위.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작인 것 같아. 7월 내내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다 보니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우려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야.
네. 비가 안 오면 덥다는 뜻이잖아? 요즘 날씨가 그래. 덥고 뜨겁고 찌는 듯해. 비가 오면 살짝 시원해졌다가도 해가 뜨면 다시 사우나야 찜질방. 원래부터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더운 건 정말 못 참겠어. 샤워를 하고 나와도 바로 땀이 나니까 이게 대체 샤워를 왜 한 건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앞으로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걱정이야. 안녕하세요. 언니 수호천사 하나예요. 하늘입니다. 네. 언니의 일기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사실 여름은 이제 시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한참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땀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요. 여름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더위를 먹으신, 더위에 지쳐있는 언니에게 네. 혹시 하늘 수호천사가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요. 시작은 어려울 수 있는데 더운 날 운동하기? 더운 날 밖에서 운동해야 해요? 뭐 밖이든 실내든 상관없는데 저는 실내를 추천하죠. 땀 흘리면서 운동하기? 네, 저는 땀 흘리고 찬물로 이제 샤워를 싹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시원해지나요? 그치만 여기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워하고 바로 또 땀이 납니다. 네. 내일 또 운동해야죠. 땀 빼기. 네, 땀 빼기. 땀으로 열 빼기?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서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언니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요. 네. 여름에, 밤에, 여름 밤에 창문 활짝 열어놓고 집에 불은 다 끄고 과일 먹기. 어때요? 좋아요. 약간 집 안에서 창문 앞에 서 있으면은 그런 소음들이 들리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시골 평상에 누워서 과일을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바람이 조금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분다면 선풍기를 끼고 과일 먹기. 와, 좋다. 약간 한여름밤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좋은데요? 과일 먹고 이제 손 깨끗이 닦고 맨바닥에 이제 살짝 누워있으면 땀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언니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한여름밤의 꿀팁입니다. 선풍기가 부족하면 에어컨을 살짝 틀어도 기분은 날 것 같아요. 근데 창문을 못 여나요? 저는 에어컨은 더운 날 추천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트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여름날 밤에 언니께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네요.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언니가 맛있는 과일을 시원하게 드시면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도 떠올랐는데요. 네. 사실 여름하면 과일, 수박이나 그런 것도 떠오르지만 빙수도 떠오르잖아요. 좋아요. 빙수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더울 때 먹으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과일이나 빙수를 같이 드시면서 악뮤의 콩떡빙수 노래 같이 들으면서 먹으면 정말 더위가 다 물러가지 않을까? 라고 언니께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벌써 시원해지네요. 벌써 약간 맛있어요, 저는. 그럼 저의 신청곡 언니께 들려드리고 싶은 악뮤의 콩떡빙수 한번 듣고 우리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하늘님, 네, 하나님. 오늘 열대야의 날씨도 더운데 방송 다 끝났으니까 맥주 한잔 하러 안 가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저랑 완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원래 맥주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시원한 맥주 딱 한 잔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런 날 밤에 맥주도 마시고 밤 산책도 하고 그래야 진정한 여름나기죠. 우리 얼른 가요. 감티콜?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콜! 언니들 아쉽지만 오늘 2주차 엘플릭스의 방송은 여기까지네요. 우리 다음 달에 또 봐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You gotta listen. Je vis, je me